제임스 블라드 바로 이 인물인데요. 세인트루이스의 연준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오타가 나갔군요. 총재인데 종체라고 나간. 고치겠습니다. 블라드 연준 총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올해 12배 수준의 금리를 인상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는 12배 인상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3%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0.25% 올렸는데 그게 아니라 올해 아예 3%까지 그냥 끌어올려야 된다. 굉장히 높은 고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FOMC 연준 회의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 표를 던졌던 인물이 바로 이 제임스 블라드입니다.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0% 가까운 수준에서 3% 이상으로 3%보다 더 높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틀 동안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기준금리를 0.25%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주 전형적인 숫자죠. 0.25% 올리겠다라는 것은. 그리고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올해 7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1.75%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올해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전망치를 내놓았다. 저희가 어제도 이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닷 플랜이 닷 플랫, 이 닷 플랫이 그러니까 점도표가 그러한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 그 회원들이 서로 간에 의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들의 의견이 1.75%까지 올리자, 올해는 1.75%까지 올리자라는 데 의견이 많은 사람들이 내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는 지금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라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 3%까지 올려야 된다. 아마 요 점 찍은 게 바로 이 블라드가 찍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계속 위로 올라가죠. 더 올라갑니다. 더. 한참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시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70년대 말 80년대 초 사이에 있었던 오일 쇼크 이후에 오일 쇼크를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고금리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를 않는다라는 거고요.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그 멀리 옛날 얘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1994년, 95년에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의 점진적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움직였던 바로 그때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금리는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기 전에도 보통 한 6%에서 8% 정도 모기지 금리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물론 모기지 금리는 이 기준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모기지 금리는 보통 4.5%에서 5%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로 금리 시절에 한 2%에서 4% 사이의 모기지 금리가 이야기가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4.5% 정도의 금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1%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모기지 금리는 한 5%를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기준금리를 한 3%로 올리자 그러면 모기지 금리는 한 7%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올 한 해 안에 갑자기 지금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기 전 수준의 금리로, 그러니까 모기지 이자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금리를 올려놓아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명서를 내놓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에 가장 큰 도움을 주려는 사람, 즉 경제 사다리에서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지 부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솔직히 먹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집값 좀 더 많이 내봤자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부담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들과 생활비 상승에 적응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피부에 와닿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실적 호조, 예상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의 조합이
의원회의 정책 금리가 현재 너무 낮기 때문에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좀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회가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했었던 과거 90년대 중반을 되돌아보면 90년대 후반에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방향성이 결국에는 90년대 중반에 고금리 정책을 썼던 것이 적중하면서 90년대 후반에 경기 호황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것과 시기를 같이 하죠. 클린턴 정부가 경제에는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블러드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문제에 소극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꿈찔꿈찔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나가야 된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회의에서 개회기 적절하다고만 말하고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블라드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기는 했지만은 뭐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 후에 FOMC 회의 후에 성명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무부 채권과 기관 채무, 기관 모기지 증권의 보유량을 다음 회의에서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이르면 5월부터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면 5월부터 점차로 또 연준의 그 채무, 채권 이런 것들 사들였던 것들 다시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시중에 돈을 더 빨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시중에 풀었던 돈을 더 빨아들이겠다. 테이퍼링은 3월 초까지 진행됐던 테이퍼링은 연준이 계속 쓰고 있던 시중에다가 풀고 있던 돈의 양을 조금씩 줄였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연준이 돈을 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5월부터는 연준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긁어 모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더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리는 올리고 통화량은 줄이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면은 좋은데 박자가 잘못 맞아 떨어지면 이제 불황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경기 불황이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그 재테크라든가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월 달 전국 평균이 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도 그렇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생각보다 빨리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조금 좀 이상하긴 하고요. 아마 전쟁의 영향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2월 지표는 전쟁의 영향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전쟁이 2월 24일 날 시작됐으니까. 결국은 전쟁의 영향은 3월, 4월 가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 양은 줄어들고 거래 양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고금리 시대로 가면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아무래도 높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투자용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비싼 가격의 집들을 사가지고 투자용으로 본인이 살 집을 사는 분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근데 투자용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비싼 가격으로 사봤자 나중에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렌트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금리가 높아지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수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용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숫자를 좀 제어하고 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진짜 살 집이 필요해서 구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반사 이익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소폭 가격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에서는 내부적으로 많이 올려야 된다 이자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이 닷플러스를 보면은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는 요 정도만 하자 1.75 정도만 하자라는 쪽에 의견이 많이 몰려 있긴 합니다만은 내년은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2% 이상까지 올리자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오히려 이 지금 조금 올리자라고 한 사람보다 많이 올리자라고 한 사람 쪽이 오히려 더 비중이 더 많아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은 저희가 뭐 알 길이 없죠. 사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지금 얘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당장 내년은 더 많이 올리자라는 쪽의 의견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자라는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자라는 의견이 앞으로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겠다. 예. 지금 이제 기영윤님이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82년에 모기지 이자가 13.5%였습니다. 해주셨는데요. 81년 가면은요, 80년, 81년에는 그거보다 더 높았습니다. 모기지 이자가 20% 넘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기지 이자가 20%.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 사지 말라는 얘기죠. 하여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아마 근데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으나 하지만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10% 넘는 모기지 이자가 나오는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기는 해야 되는 지혜로운 재테크가 필요한 그런 때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